네, 안녕하십니까. 교육 전문가 오대규입니다. 오늘은 교육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아주 효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교육 현안, 입시의 올바른 이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입시가 많이 복잡하다. 그리고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2학년이고 우리 학생은 현재 1학년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요. 입시의 올바른 이해.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보들이 있었는지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강연회를 갈 때마다 이걸 항상 자랑같이 갖고 다녀요. 보이시나요? 수능 성적표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전에는 등급이 아니라 등수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목마다 등급이 나오잖아요. 뭐 국어, 영어, 수학에 등급이 나오는데 이 성적표는 등수입니다. 등수. 예전에 2003년도 성적표고요. 보시면 학교 전국 등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1로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안 놀라시죠? 다 1로 찍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1로 찍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먼저 보여드렸었냐면 제가 과거에 제가 공부를 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십니다.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했다가 나중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보통 여기까지는 하잖아요. 그렇죠? 재수 삼수까지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사수에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거 놀라시는 거네요. 재수하고 삼수에서 사수에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이 성적표가 제가 사수할 때 성적표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내신 수학 내신에서 수학 0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과생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시죠? 이과는 원래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나름대로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에는 굉장히 뭔가를 해보려고는 했는데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노력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몰랐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제가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를 하면서 효과적인 노력,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잘 받는 부분은 없지만 어떻게 효과적인 노력을 했을 때 성적이 잘 받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제 자랑을 담아 성적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진짜 1등만이 알고 있다. 원래 공부를 잘했던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저는 공부를 못했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지금까지 올해로 16년 동안 현장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제가 강연회 때 질문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도 많이 궁금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등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수능을 10번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엔 제가 대학을 가려고 본 거예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할 때까지 이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서는 이과로 5번이고요. 군대 가서 휴가 나와서까지 문과로 5번 수능을 총 10번을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뭐 이제 우리 학생들 대부분 한 번만 보니까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수능을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부분들을 오늘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30일에 하나 등급을 올라갈 수 있는 등급제 수능에서 수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시에서도 수능이란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요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 자체가 바로 대입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동안에 제가 경험을 통해 말씀드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아주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강연을 1년에 150번 정도의 강연을 진행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공통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교육 정보입니다. 어떻게 교육 정보를 활용하면 되는지 제가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수능 문제는 100% 예상이 가능하다.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떠실까요? 수능 문제 예상 가능하다. 회의론 쪽이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게 어떻게 예상이 가능하면 뭐 우리 학생들 다 대학 잘 가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문제는 예상 가능합니다. 그것도 100% 예상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주제를 딱 2가지 증거 자료를 갖다 보여드리면서 오늘 아주 임팩트 있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수능이 예상이 가능한데 한 5년 걸리고, 그쵸? 막 10년 저처럼 뭐 수능 10번 보고 한 10년 걸리는 방법이라면 안 되겠죠. 그 방법들이 있는데 30일 단위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론들이 있어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략 수학 과목에서 현재 우리 학생이 3등급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2등급이 되려면 필요한 원점수가 몇 점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원점수 10점 정도가 하나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수학 문제 한 문제 배점이 3점 혹은 4점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공부해서 몇 문제 더 맞추는 거죠? 이제 산수인데 어렵진 않으시죠? 3문제. 3문제 정도 더 맞추시게 되면 원점수 10점을 올릴 수가 있고 1년 동안에 올릴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의 등급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적이 안 오르게 되느냐, 이 2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수능 문제는 100%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동안에 16년 동안의 경험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아주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이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데 11월 수능에 앞서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과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6월달과 9월달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런 자료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 자료는 제가 평가원에서 보도자료라고 하는, 즉 게시판에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언론 보도자료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올라온 자료, 그 게시판의 자료를 그대로 캡처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부분에서 매번 모의고사가 끝나면 평가원에서 발표한 6월, 9월 시험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했고 관심이 많은 EBS 연계교재에 몇 페이지에서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다 하는 정보를 다 올려놓게 돼 있어요. 언론 보도자료의 형태로. 근데 이 자료를 올해만 올렸을까요? 아니면 뭐 작년부터 올렸을까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는 2004년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제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시점이죠. 많이 웃으셨잖아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교육 정보가 있고 교육 정보를 활용해야 되는데 교육 정보가 절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에서는 이미 매번 시험이 끝나고 6월달 끝나고 9월달 끝나고 11월 수능이 끝났을 때마다 언론 보도자료라는 형태로 자료를 공개하게 돼 있고요. 그 자료가 시험이 끝나는 시간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대부분의 경우는 저녁에 신문과 뉴스에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만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누구나 접속해서 게시판에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일부러 화면을 캡처해 왔습니다. 여기 좀 98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에 97번 부분인데요. 혹시 조회 건수가 보이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회 건수가 대략 3,200건 정도가 되거든요. 1년에 수능 몇만 명이 보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1년에.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60만 명 정도의 우리 학생들이 봅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과거, 작년에 출제되었고 작년에 보도되었던 보도자료를 다 봐야겠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자료에는 어떻게 수능 예상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조회 건수가 어떻게 돼 있죠? 3,200건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아마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관계자분들도 아마 보실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 또 볼 거고요. 학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관심이 많으시면 또 보시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회 건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3천 건의 조회 건수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입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서는 막연하게 우리가 수능을 어떻게 냈고 어디 부분을 공부했어야 된다는 뿐만 아니라 매년 2월 29일 혹은 2월 말에 혹은 3월 1일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 자료 개발 보도자료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2018학년도면 2017년 11월에 응시했던 수능시험이었겠죠. 그 시험에 앞서 이미 2월 말 3월 1일에 우리는 올해 어떻게 시험을 낼 거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공부하세요라는 형태를 보도자료 형태로 전 과목을 출제하신 선생님들 시각에서 제작된 정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사설 입시기관이나 어느 특정 개인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자료가 절대 아니고요. 수능을 출제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예요. 그런데 이 자료 역시도 조회 건수가 3천 건을 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강남의 어디에는 벌써 웃으시는 것 같아요. 강남의 어디에는 쪽집게 예상 문제 뭐 이런 게 있다던 것 같은데 우리 대구에서 만나보셨나요? 오늘 지금 만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보도자료라는 형태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우리 학생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과목, 그것도 이과, 무슨 과목이죠? 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료의 원문을 그대로 화면을 캡처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학 가형에서는 이과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이겠죠. 가형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문항의 2번이었고 한 줄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분적 분법을 사용하여 로그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을 9번으로 냈다는 거죠. 밑엔 읽지 않겠습니다. 벌써 감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수학 문제 30문제의 전 문항을 수능을 출제하신 이 문제를 직접 출제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몇 번 문제를 냈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생 입장에서 이 자료를 이런 과제로 해서 출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내셨는데 내가 과연 2번과 9번의 문제를 풀매에 있어서 이 생각을 하고 맞게 풀었는지 혹은 틀렸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분석하는 객관적 근거 자료가 이 보도 자료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현장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내년과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자료가 언제부터 공개했다고요? 2004년부터. 그럼 누적되어 있는 정보치를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정확하게 준비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고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제가 보도자료의 원문에 특히 수학 부분에 직접적으로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수능 시험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자료 2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자료는 보도자료를 먼저 보여드렸던 거였고요. 또 하나는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는 6월달 모의고사 문제와 9월달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11월 수능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6월달 문제가 9월달 문제가 11월달에 나온다더라. 어떠세요? 진짜인 것 같나요? 아니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아직 반신반의하시죠? 그런데 제가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문제 대표를 꼽으라면 수학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문항마다 베스트 오답률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되거든요. 문항이 정해져 있는데 문항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항이 21번, 29번, 30번이에요. 그거는 우리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문항입니다.
간혹 가다가 너는 이걸 왜 틀렸니? 그런 대화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어렵다라고는 하는데 과연 그 어려운 게 주관적으로 출제가 되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6월 달에 출제되고 9월 달에 출제되고 11월 수능에 출제됐던 실질적 자료입니다. 보여드리면 21번 중에 출제 주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6월 달에서도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함수값을 구하라고 물어봤고요. 두 번째 9월 달에서도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함수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물어본 거고 그 해 11월 달에서도 마찬가지 함수값을 물어보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여기 자료겠죠. 자료의 형태가 가나의 형태입니다. 물론 개념적인 부분과 접근하는 원리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수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21번 문제도 정확한 출제 주제 범위 하에서 6월과 9월을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포인트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일부러 가장 어려운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정도인데 하물며 물론 주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21번을 쉽게 푸는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21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나머지 문제 29개 문제들 역시도 출제 주제에 맞게 정확하게 출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한번 의문을 품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정말로 그러면 6월달 문제와 9월달 문제가 11월에 어떻게 이렇게 정말 문항 번호의 위치까지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되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은 이 부분입니다. 교과 과정에서 평가 항목으로 수능 시험에 출제돼야 되는 주제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주제가 어디에 있다?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도자료에 다 있다. 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를 갖고 있는데 교과서마다 단원마다의 단원 목차라고 있어요. 뭐 교과서 출판사마다 이름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단원 목차의 출제 주제, 그러니까 단원 주제명을 우리 평가원의 출제위원 선생님들께서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그 주제들을 출제 주제로 수능에 출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바탕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 특히 문과 학생들은 수능에서 매번 보는 자료입니다. 도형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6월 달에 이런 도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당해년도에 9월 달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11월 앞둔 시점에서 10월 달에 강연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6월 달과 9월 달 이 두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6월 달에도 나왔고 9월 달에도 나왔으니까 11월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습니다. 당연히 나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수능 문제가 나온 부분인데 물론 제가 앞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도형이 달라진 거 아닌가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만 수학으로 말씀드리면 숫자가 바뀐 형태인 거죠. 물어보는 출제 주제는 동일했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6월 달에 모의고사에서 17번의 이 문항이 등장을 했는데 9월 달에 몇 번에 등장했죠? 16번에 등장했죠. 그리고 11월 수능에 몇 번에 등장했죠? 17번에 등장했죠. 과연 이 문제만 이렇게 문항 번호의 위치가 동일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월달과 9월달과 11월 문제를 갖다 놓고 보면 6월달, 9월달에 문제가 출제된 주제뿐만 아니라 문항 번호의 위치도 동일합니다. 물론 6월달에는 조금 편차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6월달에는 수능이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어서 그래요. 시험 범위가 우리 학생들이 7월, 8월, 9월까지 공부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 출제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9월 달에까지가 공부하고 시험 범위가 전 범위인 상태에서 수능을 보기 때문에 문항의 번호의 위치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물어보는 출제 주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일부러 정답률을 갖고 왔어요. 9월 달 16번에 출제가 되는데 정답률이 67%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우리 학생들 10명이 시험 봤을 때 3명 혹은 4명 학생들은 틀린 게 맞죠? 또입니다. 11월 수능에서 정답률이 72%로 올라갔는데 아마도 재수생들이 등장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역시 3명 정도의 학생들이 틀린 게 맞죠? 다시 말씀드리면 6월 달에 나오고 9월 달에 나왔던 문제들, 즉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올해 수능을 준비한다. 2학년이면 내년에 준비하는 거고요. 1학년이면 그 다음에 또 준비하는 거가 되겠죠. 방향성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문제집을 푼다. 정말 막연한 방법인 거죠.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공부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과거에 봤던 문제들보다 출제됐던 문제들보다 더 좋은 문항이란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수능 시험을 출제한 기관에서 발표한 문제들보다 더 좋은 문제라는 건 구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3학년들 입장에서 과거에 출제됐던 6월, 9월, 11월에 기출문제들을 풀이하는 학습들은 수능을 예상 가능하면서 준비할 수 있고, 또 하나입니다. 노력을 점수화하는 부분들. 고민 많으시잖아요. 우리 학생은 정말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점수는 안 나온다. 이런 고민 하시지 않나요?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정말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우리 학생들이 기출문제 풀이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무엇보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여기서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은 2학년인데 평가 문제는 3학년만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2학년과 1학년들은. 아시는 것처럼 전국 단위 교육청 모의고사를 1년에 4번 봅니다. 3월달과 6월달과 9월달과 11월달에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를 진행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찾아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BS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우리 학생이 풀었던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과목마다 현재 우리 학생의 등급과 그 등급으로부터 현재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치에 대한 나온 성적을 바탕으로 공부 계획을 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은 점수 데이터상으로 수학이 부족하면 이제 수학을 하는 방법을 전략을 짜셔야겠고요. 국어가 부족하면 국어. 예전처럼 막연하게 국어, 영어, 수학 통합으로서의 부족하니까 학원 다닌다 개념이 아니라 과목마다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학년과 2학년 학생들도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6월, 9월, 11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 1학년과 2학년 학생들도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데이터가 3년치, 5년치가 있겠죠. 그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에서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좋다. 수능에 뭐가 나오는지도 이제 알겠고 기출문제 중요한 것도 알겠고 보도자료 중요한지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법이 한 3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저처럼 재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현역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재학 기간에 그렇죠? 현역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재학 기간에 성취도 좋게 만들어서 목표한 학교 진학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가장 우리 학생들이 고민이 많은 과목 하나 꼽으라면 뭐죠? 뭐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에 대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갖고 왔고요. 수학에 대해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방법들, 이 방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는 2016년 11월 달에 진행했던 수능의 실질적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수학 문제가 30문제입니다.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난이도와 중하난이도까지는 다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난이도와 중하난이도는 뭐 당연히 맞겠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중난이도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난이도 문제라고 하게 되면 100점 만점 원점수에 원점수 76점이었던 게 2016년 11월 수능의 데이터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 76점이 이게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아직 잘 모르시죠? 그래서 다음 자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남은 문항의 개수가 몇 개죠? 최상위 1문제, 그리고 상난이도 문제가 3문제였고요. 중상난이도 문제가 2문제. 그럼 몇 문제죠? 네, 맞습니다. 6문제입니다. 이 6문제들 중에서 한 단계만 더 올라가 볼게요. 중상난이도까지 맞았다라고 한다면 원점수가 몇 점이죠? 84점입니다. 그런데 이 84점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2등급 컷이 몇 점이었죠? 83점이었기 때문에 84점이란 건 2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확인하실 게 뭐냐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최상난이도 1문제와 상난이도 3문제는 안 맞았습니다. 뭐 안 맞은 걸 수도 있고요. 틀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틀렸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번, 29번, 30번이 대부분 여기 위치합니다. 이해되셨죠?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첫 번째 3등급이 목표고 2등급이 목표라고 했을 때 공부를 1번부터 30번까지 순서대로 다 열심히 하느냐? 물론 좋습니다. 그 화이팅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원래 어려운, 노력해도 같은 시간 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들은 현재 우리 학생이 예를 들어 3등급이라고 한다면 2등급이 목표이지 않겠어요? 3등급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21번, 29번, 30번은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영원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27개부터 맞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죠. 전략적 접근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전처럼 중학교 때처럼 100점 만점에 1개 틀렸니 2개 틀렸니의 대화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등급이 중요한 거고 등급에서 우리가 과목의 30문제들 중에 몇 문제를 틀렸고 맞았느냐의 판단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보통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문항들 5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19번, 20번, 21번, 29번, 30번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 5개에서 다시 또 몇 개를 더 맞느냐가 3등급, 2등급, 1등급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 먼저는 25개를 정확하게 맞춘다. 27문제를 정확하게 맞추겠다. 라는 방향성을 잡고 계획을, 전략을 짜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만이 이렇게 적용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같이 출제 과제, 출제 단원이 정해져 있는 과목은 탐구 과목입니다. 수학 과목과 과학, 사회, 탐구 과목. 그 탐구 과목들은 문항의 번호의 위치와 출제 주제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정보는 보도자료 형태와 기출문제 갖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들도 난이도가 원래 어려운 문제들은 공부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좀 미루겠다는 방법, 전략. 이해가 되시죠? 그 방법들을 하게 된다면 30일 동안에 하나 등급 올라갈 수 있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는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등급 올라가기에 필요한 점수가 몇 점? 10점입니다. 그러면 한 문항의 배점이 4.5고 3점이니까 몇 문제? 그런 전략적 접근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11월을 앞두고 있는데 9월달과 10월달에 모의고사를 봤더니 현재 우리가 5개를 틀렸다, 4개를 틀렸다 하면 몇 문제를 더 맞추게 되면 우리가 등급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가능하면서 예상하면서 대비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세 번째입니다. 다 좋다. 수능에 뭐가 나오는지도 알겠고 전략적으로 등급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집과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가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EBS 사이트입니다. EBS 사이트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이디만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저 모든 정보들을 무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거듭 강조드리면 모의고사라고 말씀드렸죠. 시도교육청 모의고사 3월, 6월, 9월, 11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응시하게 되면 채점 서비스에 그 데이터를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과목마다 원점수를 몇 점 맞았고 몇 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뭐였냐면 같은 등급 내에서도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백분이라는 용어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등급의 최상 부분은 4%가 위치하는 거고요. 100분위 중에 상위 4%. 그리고 2등급의 끝 부분이라고 한다면 더하기 7을 해서 11%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번 모의고사에서 2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우린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2등급 내에 위치가 어디 돼 있는지 상, 중, 하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2등급 앞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변화 가능한 노력이 되는 거죠. 바로 다음 모의고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해되시죠? 그 정보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과목마다 영역별 베스트 오답률 5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정보는 다 열람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모의고사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자료죠. 국어 같은 경우에도 1위부터 5위까지 이 모의고사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린 번호로 배열을 해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1번, 29번, 30번의 수학과 같이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항들은 일단 안 하는 전략들을 기준을 3등급을 잡아서 우리 학생이 현재 국어가 3등급인데 앞으로 2등급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1위부터 5위에 해당되는 이 문제들은 현재는 안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하자는 거죠. 그럼 이제 역으로 우리 학생 현재 2등급을 맞았습니다. 1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어에서 베스트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의 이 문항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부터 먼저 해야겠죠. 왜? 우리의 점수를 변화 가능하게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시험을 응시한 전체 학생들 중에서 1위부터 5위까지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어려웠던 시험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런 전략을 하게 되면 과목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과목마다의 차등적인 다른 전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눈빛이 그럼 우리 학생은 1등급인데 우리 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1등급이고 안정적 만점을 받아야 된다. 다 그 생각하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 1번 문제를 제가 한번 해서 확인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위에 해당되는 문제가 36번이었는데 오답률이 78%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할 부분들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1번 문항이 22%, 그리고 2번 문항이 36, 3번이 13.9니까 아마 대략 14%가 되겠죠. 그리고 4번이 20.9니까 21, 5번은 6.9니까 아마도 7이겠죠.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웠던 이유는 이겁니다. 학생들이 선택지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는 정말 어려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설사 우리 학생이 36번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난 이 문제를 맞았는데 왜 수많은 학생들이 다른 오답에다가 이렇게 많이 선택을 했지를 생각하는 게 지금 1등급이 할 겁니다. 1등급이 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똑같이 인강을 듣고 똑같이 무료 해설 인강을 듣더라도 3등급 학생들의 시점에서는 틀린 문제에 대한 개념 이해를 위한 강의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2등급과 1등급 학생들은 나는 이걸 풀어 맞추긴 했는데 왜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지를 정답이 예를 들어 3번이라면 1번과 2번과 4번에 이렇게 많이 선택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공부, 등급별로 공부의 방법론을 더 구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중요해서 원래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그렇길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육청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우리가 특히 틀린 부분들과 특히 취약한 유형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이 문제은행 서비스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문제를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문항들 옆에 보게 되면 출제 주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인터넷 해설 강의로 바로 연동되게 돼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EBS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 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한번 궁금하신 내용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의고사가 중요하냐? 우린 내신이 더 중요한데. 내신 당연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학교 내신의 시험 문제는 문제의 질적인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난이도라는 것이 객관적 평가 지표가 절대 될 수가 없죠. 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정말 어려웠는데 우리 학생이 틀린 건지 이해되시죠? 우리 학생이 실력이 부족해서 틀린 건지에 대해 객관적 분석을 못하는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서 각 문항마다 채점 정보를 통해 난이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문항의 선택지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성취도가 지금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쉬웠는데 틀렸는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이 맞았는지 이런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수시의 반영 비율이 크고 내신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그거 성적에도 안 들어가는데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노출되어 있고 이미 공개된 정보인 그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 성적을 확인한다. 그로부터 공부의 계획을 아주 객관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측면을 조금만 이해하신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기출문제 풀이 학습들은 너무나 중요한다. 이 내용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은행 서비스 이 내용을 확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과목마다 특히 수학 과목과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출제 주제가 모의고사에서 물어보는 내용과 그리고 내신에서 물어보는 출제 주제가 변하지 않거든요. 교과 내용이 동일하니까. 이걸 이해하신다라고 한다면 수학과 탐구 과목은 반드시 기출문제, 즉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병행하는 학습을 한다는 것이 내신 대비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꼭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학에서 수능시험 출제가 시작되는 단원이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1학년 때 수학 1과 수학 2를 배웠죠? 수능시험에서 수학 2 부분이 수능의 직접 출제 범위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수학 2 부분부터의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요. 수학 2 부분의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 집합, 명제를 넘어가서 수열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수열 부분에서도 등차,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출제 주제가 정해져 있을 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맨 오른쪽을 보시면 정답률입니다. 정답률이 85%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정답률이 41%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출제 주제 수열에서 등차, 등비, 수열의 문제를 푼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렇게 푸는 거죠. 난이도별로.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등차, 등비, 수열 문제를 풀더라도 문항이 쉬웠던 문항들 중심으로 먼저 공부하고 다음 그 성취도가 3등급에 해당되는 문제가 다 맞았다라고 한다면 2등급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 문제를 다 풀었다면 1등급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다 노출된 정보고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예요. 아이디만 있으면 다 무료로 로그인해서 다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료를 정리해서 학부모님들 시각에 맞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육 정보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는데 이 교육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서 너무나 어렵게 대응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입시 전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시 비중이 큰 것 같고 모집 인원이 정시는 정말 적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보다는 내신을 더 많이 챙겨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상위권 대학을 진학함에 있어서 수능을 빼고 갈 수 있는 대입의 전형이란 건 없는 겁니다. 상위권 대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라는 요건 때문에 수능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정시에서도 수능 점수 자체가 결과적인 결과이니까 이해되셨죠?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미 1학년 때 우리 학생이 이미 정해져 있는 내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혹은 2학년 때까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내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란 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다 알고 계신데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큰 틀에서 교육 정보니까 이 정보를 꼭 알으셔야 돼요. 수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3학년에 반영하는 비율이 50%고요. 1학년과 2학년 때 반영하는 비율이 50%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1등급, 즉 1학년 때 반영하는 내신의 비중이 대략 20%입니다. 2학년 때는 30%고요. 1학년 때 4번 해본 내신이 20인 거고요. 2학년 때 4번 보는 내신이 30%인 겁니다. 그런데 3학년 때는 3번 보는 시험이 50%입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앞으로 노력으로도 변화 가능한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또 하나 있습니다.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고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을까요? 이제 교육 전문가가 다 되고 계십니다. 다 벌써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고 대입을 성공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수능 점수고요. 그 수능 점수로부터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 바로 정시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1번 혹은 2번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정시 모집 인원 적어서 불리한 거 아닌가요? 다 그 질문들 하시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셨죠? 제가 빨리 말씀드린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수시와 정시 비중을 보통 많게는 7대3, 수시가 7,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 3, 그리고 적게는 6대4 정도라고 이제 객관적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지표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이 빨라지시면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갔다. 서울로 대학 갈 수도 있고요. 대구 지역에 특정한 상위권 대학이 있잖아요. 가게 되면 그 얘기가 같아질까요? 똑같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교육 정보로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수시를 합격하더라도 1차 조건부 합격, 수능 점수 최저라는 요건을 통과 못해서 탈락하는 인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교육 전문가님들 다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수시에서 조건부 합격으로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의 최저 요건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진짜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3년 동안 생기부 관리 정말 많이 하고요. 내신 다 전교과 다 챙기고요. 비교과 다 챙겼습니다. 뭐 교내대회, 경시대회, 비리, 투포한 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이게 현재 입시입니다. 변화되는 입시 트렌드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수능이란 요소가 절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이란 요소는 핵심의 키를 갖고 있다는 건데 수시에서도 마찬가지, 정시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은 상위권 대학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은 지금부터 2학년은 2학년대로 1학년은 1학년대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대비를 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출제 주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이 개수가 정해져 있고 국어 역시도 문제 유형이 딱 고정적으로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가 나머지 모든 문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학생이 수학은 조금 부족하지만 현재 2학년 학생인데 우리 학생이 수학은 좀 부족하지만 국어와 영어의 성취도는 좋다. 2학년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그러면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도 기출문제를 개인적으로 3학년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거꾸로 가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수학은 너무 잘하는데 국어랑 영어를 현재 2학년인데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어와 영어는 현재 2학년이지만 1학년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오는 공부 방법론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정기적으로 보죠? 모의고사를 봅니다. 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강연을 많이 가게 되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강의할 때도 있고 학부모님들 강의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불만이 있어요. 무슨 불만이냐? 나만 모의고사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맨 위에 오른쪽에 뭐라고 제가 이름을 적어놨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입시 전문가 되기 확인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셨는지 성취도 여부를 서술형으로 여쭤보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OX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오늘 제가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긴장하셔야 되고요. 수능 문제는 예상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자, 전문가가 되고 계십니다. 아까 제 기억엔 그랬습니다. 강의가 시작될 때 동일한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수능 문제가 예상이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이런 분위기셨습니다. 지금 어떠신가요? 가능한 겁니다. 정말 가능한 겁니다. 수능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이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제한된 범위에 맞게 그리고 문제들에서 출제 주제에서 교과과정에서 중요도 있게 다루는 내용들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겠다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예상 가능함과 동시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두 번째입니다. 여긴 제가 OX로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난이도를 좀 높였어요.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예상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대구의 교육열 엄청납니다. 어떤 기출문제 자료죠? 모의고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너무나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오늘 강의를 잘한 거죠? 정답입니다. 6월달과 9월달 평가원 기출문제 정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지금은 국어를 국어 영역이라고 해서 봅니다. 올해 2017년도 그랬고요. 2016년도 국어 영역으로 봅니다. 그런데 2015년과 14년과 13년도에는 국어 영역이긴 한데 수준별 국어에서 A형과 B형으로 나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A형과 B형의 난이도 문제들도 출제 기간이 어디였겠죠? 평가원.
교육과정 평가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과거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중에서 B형이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A형이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들마저도 모두 다 풀어야 될까요? 안 풀어야 될까요? 풀어야 됩니다. 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과거에 출제했을 때 의도적으로 어려운 B형과 조금 난이도가 쉬운 A형이라는 구분을 받던 그 시험 문제들은 질적으로 출제 기관이 같으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이 정보를 잘 모르세요. 보통 기출문제를 푼다고 하면 3년치 정보.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역이었던 시절, 통합으로 봤던 시절, A, B형 통합으로 봤던 시절. 근데 과거에는 A형과 B형의 기출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하셔도 다운받으셔도 됩니다만 평가원에서는 정답만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시험지마다 해설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EBS 사이트는 EBS 사이트의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 해설지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EBS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제도 다운받고요. 그리고 해설지도 다운받고요. 동시에 틀린 문제들에 대한 정보들의 무료 해설 인강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EBS 사이트를 활용한다.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거듭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과거에 영어 역시도 A형과 B형으로 나눠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선택형 수능이라고 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A형과 B형 나눠져 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좀 수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 조금 더 확장하면 2학년도 나눠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지금은 제가 3학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2학년도 A형과 B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2학년이 갑자기 할 게 많아진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만큼 성취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수학은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이 나눠져 있으니까 굳이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이과 학생들, 이과 수학을 하는 우리 학생들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의 시험에 해당하는 과거에는 나형이라고 불렀고요. A형 문제 풀어야 될까요? 안 풀어야 될까요? 당연히 풀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제 상식에 너무나 황당했었어요. 학생들 이런 겁니다. 저는 이과니까 이과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면 되지 않을까요? 본인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가 거꾸로 질문했습니다. 문과의 교과과정 범위가 우리 이과 수능에 출제 시험 범위 직접적으로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제 학생이 생각이 바뀐 거죠.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과는 양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과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과가 수학의 분량이 1이라고 교과서를 갖다 1이라고 했을 때 우리 문과들은 4, 5에 해당하는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문과 기출문제도 우리는 같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어와 영어, 과거에 A형과 B형으로 나눠졌던 기출문제도 다 풀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수학에서 우리 이과 학생들, B형을 준비하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형 문과 기출문제도 풀어야 한다. 그 부분이었고요.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수학에서 1학년에 직접적으로 배운 부분이 수투입니다. 수원수투. 근데 2학년 때도 수투라고 하는 교과 영역이 모의고사 출제 범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3학년 수능에서도 시험 범위 출제 범위에서 수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서 분분해집니다. 문과로 기준에 말씀드릴게요. 문과 기준 고등학교 3학년의 시험 범위는 수투 더하기 미적 1 더하기 확률 통계입니다. 그러면 수투는 1학년 때 배운 거 아닌가요? 배웠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이 현재 3학년인데 수학 이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제 입시 전문가분들입니다. 어떤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까요? 또 다 말씀하셨어요. 1학년 수투 기출문제도 풀고요. 2학년 수투 기출문제도 풀고 3학년 수투 기출문제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왜? 동일한 교과 개념을 난이도의 편차를 두기 위해 1학년, 2학년, 3학년만 있는 거니까요. 이걸 모르세요. 당연히요. 그런데 먼저 알고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고 대비하는 범위 내에서의 준비한 영역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의 조합이라는 게 단순하게 문제를 풀었다, 채점했다, 인강해설 들었다가 아니라 현재 우리 성취도 맞게 다양한 조합으로 학년별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정보가 바로 교육 정보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육 정보가 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웃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다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입시 전문가 되기 심화 과정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30일에 1등급 향상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30일 동안 과목별로입니다. 과목별로 국어, 수학, 영어, 뭐 이과는 과학탐구, 문과는 사회탐구 했을 때 30일 동안 반드시 출제되는 몇 문제를 맞추겠다? 3문제 혹은? 왜 그렇죠? 원점수 10점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항상 시험을 준비하는 건 30일 전으로 시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1년에 내신이 몇 번 보죠? 4번 봅니다. 대략적으로 모의고사도 몇 번 보죠? 4번 봅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안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게 4번에 실시한다는 거죠. 전국 단위로 모의고사가 실시하는 것은 3월, 6월, 9월, 11월이고 그 사이에 내신을 5월, 7월, 대략적으로 10월, 12월에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30일 앞둔 시점에서 30일 뒤에 볼 시험을 준비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고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내신도 마찬가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 중에서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는 문제들, 점수가 변화가 가능한 부분들이면 과목마다 몇 문제? 3문제 혹은 4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왔는데 그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10월 달에 중간고사 학교에서 한번 봤을 거고요. 그리고 11월 모의고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9월 성적 기준으로 9월 달에 틀렸던 문제들 기준으로 3문제 혹은 4문제를 맞추자는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또 하나 있습니다. 11월 모의고사가 끝나게 되면 그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정보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 그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성취도를 바탕으로 겨울방학을 준비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보는 3월달 모의고사는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의 3월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2학년 전범위입니다. 그럼 2학년 눈높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겨울방학에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기출문제를 고등학교 3학년의 3월까지는 풀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풀어서 우리가 현재 필요한 부분들을 과목마다 일단 몇 문제를 더 맞추자? 3문제 혹은 4문제를 더 맞추자. 무턱대고 10시간 공부하는데 21번 같은 문제 수학에 물론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3등급이고 2등급이 목표라고 한다면 어려운 고난도 문제 배점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전략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쭉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1학년, 2학년이라고 하더라도 교육 정보로서 반드시 수능이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 내신을 챙겨갈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신을 챙겨갔을 때 궁극적으로 대입의 키는 누가 갖고 있다? 수능 점수가 갖고 있는 걸 명확하게 이해한다 하는 부분과 또 하나 교육 정보로서 현재 1학년이면 1학년대로 2학년이면 2학년대로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라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과거에 풀었던 기출문제라는 정보들도 반드시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신 이슈가 있는 기간이 아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과목마다 학년의 구분에 맞게끔 현재 우리 학생의 성취도에 맞게끔 학년의 다변화를 주면서도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EBS 사이트에는 교육 정보에 대한 뉴스들도 올라와져 있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된 정보들도 다 올라와져 있고 그리고 변화되는 입시에 대한 트렌드 부분도 정보로서 교육 정보로서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좀 많이 궁금하시고 답답하셨던 대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교육 정보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던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